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한국인이라고요? 우리 네덜란드에 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서울의 중심부, 부와 높은 생활 수준으로 유명한 강남의 번잡함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과거로 인해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금수저를 입에 물고 살면서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여성인데요. 도대체 그녀는 왜 한국에 와서 놀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타입니다. 제 고향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네덜란드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더 우월하다고 느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나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고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제가 네덜란드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저는 항상 좋은 방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왕족처럼 대접받았죠. 어릴 때부터 항상 부러움을 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고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행할 때마다 항상 이런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제 조국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시민이 된 것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죠. 동시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네덜란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네덜란드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초반에는 그렇게 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한국 유학생을 만났을 때 거의 절정에 달했죠. 그때도 좀 웃겼어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자기 나라가 좋으면 자기 나라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우리나라 네덜란드로 와서 공부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온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지우에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한국 학생인 지우였어요.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의 자녀인 지우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국 도시락을 싸서 점심을 먹고 한국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며 네덜란드와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한국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냄새가 저를 짜증나게 하곤 했어요. 옷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냄새가 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신경이 거슬렸어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유학생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네덜란드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 과학기술, 첨단산업,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덜란드의 우월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은 네덜란드에 오면 네덜란드 주류에 동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지우 씨는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 오면 네덜란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저는 지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지우를 무시했죠. 친구들을 모아놓고 쟤 왜 저러지?
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한국인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느냐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왜 네덜란드에 와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느냐고요. 지옥에서 온 박쥐 같아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고 친구들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잘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은 제 말에 동조했고 저는 그 친구는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일 뿐이고 나와 같은 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오만함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과 함께 유럽 문화 탐방을 갔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를 여행하며 내가 사는 곳에 비해 그 나라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네덜란드 쇼비니즘에 더욱 몰입할 뻔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고대 유적이 많았지만 도시 전체가 매우 낙후되고 낡았어요. 거리는 더럽고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건물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거리는 매연으로 가득했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내가 최고이고 최고 대우를 받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파리도 제 판단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의 명소도 멋졌지만 일반 주택가는 너무 칙칙하고 낙후되어 있었어요. 거리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벽은 낙서로 뒤덮여 있었으며 거리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광지가 이런 곳일까요? 창피했고 거리에는 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렇게 살 형편이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영국 런던은 어땠을까요? 런던은 여행지로서 나쁘지 않았지만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노숙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살기 힘든 곳처럼 보였어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너무 황량하고 으스스해 보였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낡은 건물이 너무 많았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곳을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행이 너무 불안하고 피곤해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 라고 생각했죠. 유럽의 주요 국가를 모두 방문하고 나서도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집을 떠난 후에도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암스테르담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저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마음가짐으로 제 인생이 핑크빛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유학생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인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의 지우가 생각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와 달리 다른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한국 친구들도 곧 저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친구들도 곧 네덜란드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상류층에 살고 있는 나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히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뻤고 네덜란드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모두 결정체 같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제 관점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도 네덜란드와는 다른 높은 문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과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네덜란드 우월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그들과 저 사이에는 여전히 일종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국 친구들 중에도 꽤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후 경영학을 공부하러 해외로 떠난 동생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할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동생 마크는 저보다 9살이나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줬어요. 오빠는 저에게 형처럼, 부모님처럼, 때로는 멘토처럼 항상 곁에 있어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가족 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저에게 여자도 보여주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삶이 너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갑자기 날아든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할 여자가 한국인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화가 나서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가족들은 마크와 신부의 편을 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비자 문제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예식을 먼저 치르고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화가 나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자식이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오빠를 보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와 그의 가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오빠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고 2년 동안 사귀어 왔으며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야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재산이 많아서 사실 친척들끼리 재산 싸움도 많이 하고 부모님은 저와 동생의 능력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동생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오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 남한 여자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미워했던 지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지우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야 지우와 제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운명이고 운명이며 저와 지우의 관계를 알기 훨씬 전부터 그녀를 사랑했다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마침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난 그녀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으니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부모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는 한국에서 먼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우선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비혼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결혼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오빠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파티를 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는 왜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희는
돈도 많고 저택도 있고 별장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동생이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최고의 장식을 갖춘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매우 호화로운 애프터 파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가족 소유의 요트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선상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오빠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 상봉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거부터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첫 경험이 한국에서 그것도 결혼식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셨기에 동생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죠.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상실불례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 부모님을 미리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아빠가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 전에 서로의 가족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서 꼭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하루 이틀 외국에 가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결혼 전 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짜증이 났어요. 우리는 그가 알려준 날짜에 맞춰 가족들의 모든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동생 존스와 함께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존스는 워낙 시끄러운 사람이라 이미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하고 옷 몇 벌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일찍 출발하셨고 존스와 저는 스케줄이 겹쳐서 하루 늦게 따라가기로 했어요. 낮에 도착해 호텔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날 저녁에 상봉을 하고 다음날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조촐한 언약식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일정이 꽤 빡빡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드디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공항에서 오빠를 만나게 되었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딸과 작은 가방을 들고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한정판 최신 명품을 들고 통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우리 집안에서 유명한 명품 광신도입니다. 명품을 위해 살고 명품을 위해 죽는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를 보자마자 왜 짐이 이렇게 가벼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여행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짐이 너무 가벼워서요. 그는 어차피 가서 다 사면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만큼 잘 살지 못하니 뭐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가 너무 느긋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비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내내 오빠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고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거슬려서 짜증이 나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행 1등석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길고 긴 비행이었어요. 뉴욕에서 한국까지 반나절 이상 걸렸고 허리도 아프고 짜증도 났어요. 존스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인 지우와 먼 나라에서 결혼을 고집하는 오빠에게 화가 났어요. 비행거리만 약 1만 킬로미터 13시간이 걸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면서 오빠를 만나면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국 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처음 왔고 존스나 저나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형이 저를 데리러 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빠를 보자마자 그동안 오빠에 대한 원망이 다 쏟아져 나와서 오빠를 꼭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나 봐요. 오빠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는 오빠 때문에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입을 벌리고 뒷좌석에 탔어요. 그가 운전하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존스는 안 돼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러기 싫어요라고 말하며 명품 쇼핑몰에 먼저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명품 쇼핑몰에 가자고 했죠. 그는 어차피 다들 호텔에 묵을 텐데 라고 말했고 저는 네 라고 답하고 눈을 감았죠. 그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계속 극찬하며 눈을 뜨라고 했어요.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눈을 점점 더 질끈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가자고 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난 강아지처럼 뛰어나오더니 지갑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를 찾으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많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비싼 명품 정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여자들과 부딪혔는데 그 여자들이 정장 전체에 밀크티를 쏟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방금 쇼핑을 마치고 나왔는데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중국어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저희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어떤 분노나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냥 가려고 해서 제가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고 그들이 알아듣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의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이해했다 해도 반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어 우리를 지켜보았는데 저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과를 하거나 실수였다고 말했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행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한 여자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억울했어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고 손으로 손짓을 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중국어로 무언가를 외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우리 뒤로 다가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존스에게 여분의 슈트가 있냐고 물었고 존스는 큰일 났다며 먼저 호텔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왜 이 와중에 호텔로 가려고 하죠? 라고 물었죠.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호텔로 가자고 말할 때쯤이면 존스를 공격한 중국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뜬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빠가 바로 옆에 있다고 말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와 함께 스파에 계셔서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아빠의 정장을 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더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옷을 벗자마자 세탁해서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 밤에 동창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날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호텔에 당신 동생의 옷이 있으니 입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존스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 옷만 입는다는 거 모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동양인 옷을 입으라고요? 내 키를 봐요. 그런 옷은 절대 못 입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와 존스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우도 그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우 형의 옷을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는 지우 오빠가 동양인이지만 네덜란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존스는 오빠 옷이 크지 않아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존스의 방에 내려와서 동생의 옷이 어떻게 맞는지 보더니 세상에 키가 모델처럼 크고
팔과 다리가 유럽인보다 길다며 세상에 키가 너무 크네라고 했어요. 형이 잠시 쉬자고 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자 형의 말이 맞았어요. 마치 마법처럼 존스의 양복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새 것처럼 보였어요. 때마침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저희는 오늘이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믿지 못할 정도로 멋진 하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지우를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색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동창회는 한국 식당에서 열렸는데 한국 음식을 먹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 형이 요리하는 냄새를 맡자마자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 자리에서 안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동생 자리에서 안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배가 고팠어요. 무엇보다도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집어 먹었습니다. 파스타 같은 투명한 면에 야채를 섞어 만든 잡채라는 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었어요. 솔직히 첫 번째 접시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 접시인 떡갈비를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계속 먹다 보니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지우가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제 첫 한식 경험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고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지우가 들어왔어요. 제가 나가려는데 지우가 저에게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동안 너랑 밥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게 됐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일,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일, 그녀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떠올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국으로 간 이유가 한국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회사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내가 그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몰랐던 것들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합격하지 못한 모든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동창회를 가졌는데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우에게 다가오는 방학에 서울로 같이 여행을 가서 한국 문화를 배우자고 제안했고 그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생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모레티입니다. 저는 항상 건물을 좋아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저는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제 방에 작은 도시들을 만드는데 몇 시간씩 보냈죠.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랑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하늘을 찌르는 건물을 디자인하고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축가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마침내 진짜 건축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저는 제 작은 이탈리아 마을에 갇혀 평범한 집과 가게들을 디자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경이로움에 빠질 만한 놀라운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도시였고 구름을 긁는 것 같은 높은 건물들이 있었죠. 옛것과 새것이 섞인 건물들, 생기 넘치는 분주한 거리들의 사진을 보고 저는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010년 제가 35살 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상파울루로 이사를 했어요. 쉽지 않았죠. 포르투갈어를 잘 하지 못했고 모든 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음식, 날씨,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모든 게 저에겐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도착한 순간부터 상파울루는 제 숨을 앗아갔어요. 전에 본 적 없는 것 같았죠. 유리와 강철로 된 높은 건물들이 오래된 교회들과 알록달록한 집들 옆에 서 있었어요. 거리는 항상 바빴고 차들과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쉬는 공원도 있었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과일들을 파는 시장도 있었어요. 저는 도심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았지만 제 창문에서 상파울루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 위로 해가 뜨는 걸 보곤 했는데 건물들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이었죠.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이탈리아 억양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건물들을 보고 브라질 건축에 대해 배웠고, 밤에는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디자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탐색 끝에 작은 도시 개발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죠. 그저 주니어 디자이너로 주로 다른 건축가들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작이었고 저는 그 시작이 너무나 기대됐습니다. 회사는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어요. 첫날 흥분과 긴장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사무실로 갔죠. 사무실은 작고 복잡했어요. 책상들은 서류와 제도 도구들로 가득 쌓여 있었고 벽에는 건물 스케치와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카를로스, 나이든 브라질 건축가가 저를 제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아주 작고 구석에 끼어 있는 책상이었지만 저에겐 완벽했죠. 이것이 제 꿈을 이루기 시작할 기회였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했고 브라질의 건축 법규를 이해해야 했으며 상파울루에서 일하는 방식에 적응해야 했죠. 때로는 길을 잃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일했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으며 주말에도 일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포르투갈어가 향상되었고 상파울루에서 건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 독특한 과제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 도시는 항상 변하고 성장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는 건축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건물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건축이 아름다움과 브라질이 활기찬 정신을 혼합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죠. 처음에는 동료들이 제 아이디어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부유한 고객이 상파울루 중심부에 새 사무실 건물을 짓고 싶어 했죠. 우리 작은 회사에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카를로스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동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죠. 모두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평범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말할 때 긴장되긴 했지만 깊게 숨을 쉬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대한 나무 잎으로 만든 것 같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각 층이 나무에서 나온 IP처럼 곡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거죠. 건물은 식물로 덮여 있고 모든 층에 정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한 조각을 상파울루 한복판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말하는 동안 동료들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카를로스는 생각에 잠겨 수염을 쓰다듬으며 듣고 있었죠.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카를로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루카, 당신이 뭔가를 발견한 것 같군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상파울루 건축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어요. 더 크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을 맡았죠. 춤을 추는 것 같은 아파트 건물, 펼쳐진 책 모양의 학교, 분주한 도심 블록을 녹색 오아시스로 바꾸는 공원 등을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건축가가 되는 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제 디자인이 교통, 공해, 녹지 부족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제가 상파울루에 처음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의 수석도시 계획가가 되어 있었어요. 제 분야에서 존경받았고 제가 사랑하게 된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저는 더 큰 꿈, 더 큰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나 산토스를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 회사에 막 합류한 뛰어난 젊은 브라질 건축가였죠. 함께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리아나는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외국인인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상파울루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몇 시간씩 보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건물,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동네, 인간의 삶과 나란히 자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도시 계획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나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루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회사를 위해 이걸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회사를 시작해야 해요. 함께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 도시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기술, 비전,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도약하여 우리만의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지 않을까요? 큰 위험이었죠. 저는 좋은 직장과 편안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긴 시간 일해야 하고 불확실한 수입과 많은 스트레스를 의미했죠. 하지만 창밖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사랑하게 된 상파울루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니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마리아나와 저는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새 회사 이름을 이타브라 디자인으로 정했어요. 이탈리아와 브라질을 섞은 거죠. 마치 우리의 파트너십처럼요. 새 회사를 만드는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흥분의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죠. 마리아나와 저는 상파울루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성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 몰랐어요. 앞으로의 길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나와 함께 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올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저는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그날 들뜬 마음이었죠. 태양이 막 창문을 통해 비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청사진과 스케치의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이게 저와 마리아나의 꿈이었죠. 우리만의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예요. 우리는 2020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의자에 앉으면서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사무실에 올 연날 제어와 마리아나의 모습이었죠. 우리 둘 다 너무 활짝 웃고 있었고 눈에서는 희망과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옛 직장을 떠나 이 큰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의 느낌이 기억났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일이었죠. 컴퓨터를 켜고 우리의 최신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상파울루의 새로운 동네를 설계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어요. 제 고향 이탈리아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광장들을 상상했어요. 넓고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로마를 연상시키는 아치와 기둥이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나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루카. 그녀가 말하며 제 책상에 한 잔을 놓았어요. 또 다른 세상을 바꾸는 하루 준비되셨나요? 저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강하고 달콤했죠.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죠. 제가 대답했어요. 중앙광장에 분수를 추가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침 내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디자인을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상파울루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빠져 일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마리아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찡그리는 것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녀의 책상으로 걸어가며 물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토레스 회사에서 방금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의 오피스 컴플렉스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했대요.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 계약에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였을 텐데요. 이유를 말해줬나요? 제가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마리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만 해요. 이번 달에 우리가 놓친 3번째 큰 프로젝트예요. 루카. 걱정되기 시작해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사실 저도 걱정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 브라질의 에너지를 융합한 우리의 디자인이 상파울루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은행 계좌는 줄어들고 걱정은 커져갔어요. 저는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고 머릿속은 숫자와 마감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어요.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는 일에 몰두했어요. 몇 주 동안 사무실을 거의 떠나지 않았죠. 식사를 건너뛰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인간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완성했어요. 우리의 걸작을요. 발표 당일이 왔어요. 저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었어요. 중요한 회의를 위해 특별히 산 것이죠. 마리아나는 그녀를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스마트한 파란 드레스를 입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아 시청으로 향했고 우리의 심장은 흥분과 긴장으로 뛰고 있었어요. 시의회 회의실은 거대했어요. 천장이 높고 긴 책상 뒤에 심각해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우리는 발표 준비를 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우리의 순간이 왔어요. 빛날 시간이었죠.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상파울루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설계한 웅장한 이탈리아 스타일의 광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9세계의 매력과 현대적 편의성을 혼합한 아름다운 건물들로 둘러싸인 광장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 것이고 그곳이 도시의 심장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말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분수, 카페,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이것이 제가 브라질에 오게 된 꿈이었고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열심히 일한 이유였죠.
하지만 시의원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 흥분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죠. 대신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실망한 것 같았어요.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자 제 말이 더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수석 의원인 엘레나 로드리게스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안에 실망감이 깃들어 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모레티 씨, 산토스 씨, 그녀가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디자인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에 쏟은 열정과 예술성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추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의 필요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파울루를 더 지속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머지 회의는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이나 친환경 인프라, 같은 문구들이 들렸어요. 누군가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에 예로 한국의 도시 계획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상파울루의 필요를 얼마나 심하게 오판했는지 뿐이었어요. 우리가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할 때 저는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지쳐 보였고 패배한 것 같았어요. 제 책상 위 사진 속의 밝은 눈빛과 희망에 찬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죠. 다음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우리는 더 많은 고객을 잃었어요. 우리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현대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은행 계좌는 줄어들었고 청구서는 쌓여갔어요. 마리아나와 저는 다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잘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모두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고집스러웠어요. 저는 우리의 비전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볼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심한 다툼 후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상파울루의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제 주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따뜻한 저녁을 즐기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일했고 큰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제가 거기 앉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근처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작은 빵 조각들을 땅에 뿌리고 있었죠. 새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구구 소리를 내며 먹이를 쪼아 먹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빵 부스러기 봉지를 내밀었어요.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일어나 그에게 걸어갔어요. 그가 저에게 빵 부스러기를 건네주셨고 저는 그것을 새들에게 뿌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서서 비둘기들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노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젊은이. 그가 말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우리의 사업에 대해, 우리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모두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요. 노인은 조용히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한 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알고 있나요? 그가 말했어요. 이 비둘기들은 매일 여기 와서 먹이를 찾아요.
하지만 내가 매일 같은 종류의 빵만 준다면 그들은 병들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다양성이 필요하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마도 도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장하고 번창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죠. 어쩌면 이탈리아에서 통했던 것이나 과거 상파울루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 도시가 번창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항변하려 했어요. 우리의 비전을 옹호하려고요. 하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진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기술들과 섞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종종 다양한 악기, 다양한 스타일을 섞을 때 나오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노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처음 건축에 빠졌을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도시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기후 변화, 인구 과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마리아나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서류에 둘러싸여 지친 모습으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저는 그녀를 우리가 처음 사무실을 열었던 날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모습으로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리아나,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시회에서 얘기하던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마리아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당신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의회 회의에서 들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한국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이 계속 한국의 도시 계획을 언급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마리아나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루카. 하지만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을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꿈을 구할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우리가 거기 앉아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요.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있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죠. 우리는 제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려는 참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느낌,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이 감정이 제가 처음 브라질로 이주했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몇 년을 만들어 주었죠. 제가 한국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사업 파트너인 마리아나와 함께 서울의 인천공항에 서 있었죠. 우리 둘 다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인 알타비라 디자인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는 사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왔죠. 아마도 여기 현대적인 도시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공항 자체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크고 반짝거렸으며 부드러운 곡선과 많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죠. 제가 보는 곳마다 비행 정보를 보여주고
방향을 안내하는 화면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명확한 표지판과 도움이 되는 로봇들의 안내를 받으며 쉽게 움직이고 있었죠. 루카, 저것 좀 봐요. 마리아나가 지나가는 작은 로봇을 가리켰어요. 그 로봇은 사람들이 발 주변을 조심스럽게 피하에 다니며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상파울루에 있지 않다는 게 확실했어요. 공항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호텔까지 기차를 탔어요. 기차는 빠르고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나타나는 도시를 지켜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유리 외벽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 사이로 초록색 패치들이 보였어요. 바쁜 도시 속에 숨겨진 공원과 정원들이었죠. 우리 호텔방은 작았지만 스마트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자 불이 켜졌고 벽에 있는 태블릿으로 온도부터 커튼까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죠. 마치 미래에 대한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본 모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공식 투어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송도 국제업무지구였어요. 민준 씨는 이곳이 종종 세계 최초의 스마트 시티라고 불린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이해하게 된 건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였죠. 송도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은 실제로 존재했죠.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흥미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그 모습만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그중 많은 건물들이 에너지와 물을 덜 사용하도록 설계된 친환경 건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도시 중심에 있는 큰 공원을 걸어 다녔어요. 나무, 꽃,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사람들은 조깅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거나 그냥 벤치에 앉아 하루를 즐기고 있었어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떠올랐지만 이곳은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이 공원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곳만은 아닙니다.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고 빗물을 모아 건물에서 사용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쓰레기 수거차가 없었고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민준 씨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래를 보세요. 그가 인도에 있는 작은 금속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공합식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을 통해 중앙 재활용 센터로 빨려 들어가요. 쓰레기 수거차가 필요 없죠. 저는 놀라웠어요. 이는 상파울루의 시끄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수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리의 옛 디자인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단지 보기 좋게 만드는 것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에 남은 시간을 송도를 탐험하며 보냈어요.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았죠. 기다리는 차량의 수에 따라 변하는 신호등,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들, 조용히 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붕에 채소와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있는 건물들, 곳곳에 있는 자전거 도로, 버튼 터치만으로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부분이 목적을 가진 하나의 큰 기계처럼요. 그날 밤 마리아나와 저는 호텔방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흥분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도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생각들이 구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이탈리아 스타일로 보이게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잊었던 거예요. 모든 가로등이 태양에너지로 작동하는 동네. 로버스리 인간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아이들이 가상교실에서 공부하며
전 세계의 학생들과 연결되는 학교. 매일 밤 저는 노트북에 아이디어와 스케치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죠. 어떻게 이 아이디어들을 브라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도시들을 더 스마트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오후 우리는 전통 한국 마을을 방문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죠. 집들은 곡선 지붕과 창호지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옷을 입고 옛 공예를 연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러 왔는데 왜 옛날 것들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저 다른 곳의 미래를 복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면서 자신들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저에게 브라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가 있죠. 우리는 그저 한국의 아이디어를 복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우리 여행의 끝 무렵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 계획가 중 한 명인 박지수 씨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저는 긴장되었죠. 이분은 우리가 본 놀라운 것들 중 일부를 설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에 있는 쿠션에 앉았죠. 식사는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색깔 있는 야채들, 매운 고기, 그리고 많은 작은 반찬들이 있었죠. 박지수 씨는 친절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가 말씀하셨죠. 숨을 쉬고 자라고 변화해야 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브라질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상파울루의 교통체증은 스마트한 신호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난한 동네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한 이유는 그것의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도시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우리가 그 건물들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설계했던 모든 그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박지수 씨는 우리 각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전통 한국 동전이었죠. 이건 오래된 동전이에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구멍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반대편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그 동전을 꽉 쥐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더 나아지라는 도전이기도 했죠.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가 짐을 싸는 동안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2주 전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마리아나와 저는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스케치를 그리고 큰 꿈을 꾸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가 상파울루를 향해 하강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제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단순히 문제들, 교통, 공해, 붐비는 동네들만 보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보았죠. 우리 도시가 더 스마트하고 깨끗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보았어요. 비행기가 상파울루에 착륙하자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나와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이 우리 회사를 살리기에 충분할까요?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개선의 기회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회사의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침내 노바시다드 솔루션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바는 포르투갈어로 새로운이라는 뜻이고 치다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새롭고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을 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파울루 외곽에 가난한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던 날이 기억납니다. 마리아나와 저는 책상에 앉아 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건물에 전력을 공급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널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 전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기 요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다 서울의 건물 꼭대기에서 본 정원이 떠올랐어요.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식량을 재배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획 곳곳에 녹지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공원, 도로변의 나무, 심지어 벽면까지 식물로 덮을 계획이었죠. 이렇게 하면 공기가 깨끗해지고 지역이 더 예뻐질 것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본 스마트 시티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컴퓨터와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악하는 스마트 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버스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할 것입니다. 건물도 스마트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을 때 조명이 꺼지는 센서가 설치될 것입니다. 에어컨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조절될 것입니다. 쓰레기통도 스마트하게 작동하여 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비워야 할 때를 도시에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브라질의 일부 동네에 있는 집처럼 밝고 경쾌한 느낌의 다채로운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전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빌라 노바 또는 뉴 빌리지라고 불렀습니다. 시의회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우리의 계획을 거부했던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보였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나는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버스와 건물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보여줬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시의원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 보였어요. 하지만 서서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웃고 있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로드리게스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것이 상파울루에 필요한 미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된 거죠. 다른 시의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와 마리아나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구해졌고 우리는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곧 브라질의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빌라 노바 건설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땅이 개간되고 인부들이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 벌써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열 패널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높은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는 나무와 정원이 있어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걷거나 조용한 정의버스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공원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회사는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시를 바꾸겠다는 우리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공사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마리아나와 저는 매우 바빴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대규모 회의에 연사로 초청받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브라질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에서 연설할 때는 항상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른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우리의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는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공의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 노바에 입주하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저희는 커뮤니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에는 전기세도 겨우 낼 수 있었어요. 라고 아나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 패널 덕분에 에너지 요금이 훨씬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옥상 정원에서 저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마리안나와 같은 사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와 벨루오리존치의 지역 전체를 재설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에 좋은지 확인했습니다.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프로젝트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호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버스가
도시를 더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가끔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추악하고 혼잡했던 동네는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집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컴퓨터 문제로 인해 동네의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으로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큰 혼란이었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마리안나와 저는 스마트 시티 설계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무대에 서서 한국의 건축가와 기획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꿈만 같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기억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도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지 5년쯤 지난 어느 날 상파울루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도시의 많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새로운 커뮤니티도 보였습니다. 옥상에서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도 보았습니다. 건물에 정원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스마트 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동네를 즐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과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파울루를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거의 이룰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배우고 변화함으로써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꿈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시는 항상 변화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나와 저는 적응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